이 책은 태조의 선대에 대해서 상당히 과장을 섞어가면서 신성성을 부각시키는 그런 책인데요. 자, 한번 읽어보죠. 호경이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성골장군이라고 자칭하면서 백두산으로부터 산천을 두루 구경하다가 부소산 왼쪽 산골에 와서 장가를 들고 살았다. 이것이 왕건 조상의 기록의 출발입니다. 이렇게 해서 호경이라고 하는 사람부터 이 집안의 역사가 시작되는데요. 자, 먼저 오늘은 고려 세계를 이렇게 쭉 읽어가면서 이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족보를 먼저 그려보겠습니다. 자, 족보를 그려보면 이래요. 호경부터 시작해서 호경의 아들이 강충이고 강충의 아들이 보육이고 보육의 딸이 진의고 진의의 남편이 당나라 숙종입니다. 진의와 당나라 숙종 사이에서 작재건이 태어나고 작재건의 아들이 용건, 그 아들이 왕건이에요. 그러니까 왕건부터 이제 올라가면 용건, 작재건, 진의, 보육, 강충, 호경 이렇게 올라가는 족보가 되는 거죠. 마치 조선의 용비어천가 같은 거예요. 용비어천가도 태조 이성계의 4대조부터의 기록이잖아요. 그래서 목조, 익조, 도조, 환조, 목조 이한사부터 이 집안의 역사를 기록하는 건데 고려는 편년통록이라는 책으로 그것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호경 이야기 좀 더 해볼까요? 호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골 장군을 자칭했어요. 성골, 이거 뭐죠? 네, 신라 골품제에서 진골보다 위에 있는 사실은 잠깐 있다가 없어진 굉장히 존귀한 존재입니다. 진골도 굉장히 높은 건데 그거보다 조금 더 높으니까 성골은 대단한 거죠. 왕건의 그 선대는 살던 시대가 대체로 통일신라 시대가 됩니다. 통일신라 시대에 호경이라는 사람이 성골 장군을 자칭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죠. 그러니까 호경이 성골일 수가 없는 거예요. 좋아 보이니까 나 성골 할래. 장군도 이거 좋아 보이니까 성골에다가 장군 붙여가지고 나 성골 장군 할래.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순전히 자기 맘대로 붙인 이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 이걸 보니까 성골이 굉장히 되고 싶었나 보다, 뭐 이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되겠죠. 백두산에서 쭉 내려오다가 부소산 왼쪽 산골에 와서 장가를 들고 살았다. 백두산으로부터 내려와요. 백두산은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이 나뉘어져 있을 때 고구려에 속해 있었어요. 다시 얘기해서 이 호경이라고 하는 사람은 뭔지 고구려의 전통을 잇고 있다는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왕건 가문이 고구려의 전통을 적어도 드러내려고 했다. 자, 이런 사실을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이 부소산이 지금 개성에 있는 송악산입니다. 그러니까 개성의 자리를 잡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때부터 개성이 이 집안의 근거지가 돼요. 나중에 왕건이 개성의 호족이었다 이런 얘기 많이 하게 되는데, 언제부터 개성의 자리를 잡았나? 호경 때부터. 이 답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그의 집은 부유했으나 아들이 없었다. 집이 부유했다고 자랑하는 거는 글쎄 뭐랄까요? 제가 볼 때는 달리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나 부자였어, 집에 금송아지 있어, 이런 자랑을 하는 건데 권력은 없었던 거죠. 나중에 권력이 생기는데 그 권력의 원천이 이 부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년통록을 쭉 읽다 보면은 부자라는 말이 곳곳에 나와요. 글쎄요, 진짜 이렇게 내세울 만한 부자였을까? 아마 뭐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겠죠? 뭐 부자였을 수도 있겠어요. 아들이 없었다. 자, 이 다음에 이제 옛날 이야기 하나가 나옵니다. 호경이 하루는 마을 사람 9명과 함께 평나산에 매를 잡으러 갔다가 날이 저물어 바위굴에서 자게 되었다. 그때 범 한 마리가 굴 앞을 막고 큰 소리로 울었다. 그러니까 10사람이 이 바위굴에, 굴 속에 갇힌 거잖아요. 그래서 10사람이 이제 우리가 다 죽을 수도 있으니 한 사람만
죽임을 당하고 호랑이가 그 사람을 해치는 사이에 우리 도망가자. 자, 우리 확률 10대 1에 내기를 하자 한 거예요. 우리가 모두 관을, 우리가 이제 머리에 모자를 쓰고 있는데 이거를 다 던져서 호랑이가 그 중에 선택하는 사람이 가서 이 일을 당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전부 도망가자. 이런 거예요. 이 분위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죽음을 앞에 두고 내기를 할 수밖에 없는. 자, 그래서 이제 모두 관을 던졌어요. 자, 여러분, 호랑이가 그 범이 누구의 관을 물었을까요? 당연하죠. 이야기 주인공이 호경인데 호경의 관을 물어요. 호경이 나가서 범과 싸우려 하는데 저는 이건 미화된 거라고 봐요. 사람이 범하고 싸우는 거 쉽지 않아요. 갑자기 범이 사라지고 굴이 무너져 9사람이 모두 죽었다. 전화위복이죠. 그래서 호경이 돌아와 마을에 알리고 다시 산으로 가서 9사람의 장사를 지냈다. 산신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산신이 나타나 말하기를 나는 본시 과부로 이 산을 주관하는데 과부 산신이에요. 당신을 만나게 되어 부부의 인연을 맺고 함께 신정을 펼치려 하니 우선 당신을 이 산의 대왕으로 봉하겠습니다. 라고 했다. 말이 끝나자 호경이 가타부터 말도 안 했는데 산신과 호경이 보이지 않았다. 호경이 귀신한테 잡혀간 거예요. 평나군 사람들은 호경을 대왕으로 봉하고 사당을 세워 제사 지냈다. 자, 호경 전설입니다. 이 산신과 결혼을 해서 사라진 호경이 옛 부인을 잊지 못하여 항상 밤에 꿈과 같이 나타나 동침했다. 그 후 아들을 낳으니 이름이 강충이었다.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안 되죠. 그런데 납득이 안 되는 일이 많을수록 신비스러워지잖아요. 그래서 이 집안의 역사는 이렇게 신비롭게 시작이 되었다라는 효과를 거두게 된 거예요. 제가 이 사료 읽으면서 호랑이를 범이라고 했는데 역사 공부하다 보면 이런 그 깨알 같은 잔지식을 갖게 됩니다. 호랑이라고 할 때 호는 범이라는 뜻이고요. 랑은 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범과 일이를 합쳐서 호랑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건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호랑이, 타이거니까 범이라고 하는 게 맞죠. 자, 깨알 같은 지식이 가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자, 이제 강충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호경은 이제 그렇게 해서 산신이 되고 사라졌고요. 강충은 생김새가 단정하고 근엄하고 재주가 많았다. 서강 영안촌의 부잣집 딸 구치에게 장가들어 오관산 마가갑에서 살았다. 호경도 부자였잖아요. 그 아들도 당연히 부자였겠죠. 그런데 또 부잣집 딸하고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동네 부자들끼리 결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살았냐면 오관산 마가갑. 오관산은 이 송악산보다 더 북쪽에 있는 산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사는데 그때 신라의 감간, 이건 관직이고 팔원이라는 사람이 풍수를 잘 알았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풍수라는 말이 여기 등장해요. 마침 부소군에 왔다가 부소군이 부소산 북쪽에 있는 걸 보고, 그러니까 산이 있고 마을이 그 북쪽에서 북향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 마을의 형세는 좋은데 나무가 없다. 북향이니까 나무가 아무래도 없었겠죠. 강충에게 말하기를 만일 부소군을 산 남쪽으로 옮기고 소나무를 심어 바위가 드러나지 않게만 하면 거기서 사만을 통일할 아이가 태어날 것입니다. 라고 예언을 해요. 자, 풍수와 예언이 여기 등장하는 거죠. 풍수라는 건 뭐냐면 땅속에 기운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보이는 기운이 땅속에 있어서 좋은 기운을 타고 사람이 번성할 수 있고 나쁜 기운 위에 앉으면 쇠한다고 하는 믿음이거든요. 이 풍수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신라 말에 중국으로부터 들어오고 또 신라에서 자생하기도 하면서 유행을 하는데요. 이때 유행한 풍수는 사람이 사는 집, 마을, 도시 이런 것을 어디에다 자리를 잡아야 좋으냐 하는, 글쎄요, 요즘 말로 하면은 도시계획 같은 것이 그 당시로는 풍수로 한 거죠.
여러 가지 자연 조건을 봐서 여기가 좋겠다. 뭐 햇볕, 또 바람, 또 물, 또 식수 이런 것들을 전부 따져가면서 마을을 안쳐야 되는 거니까 이걸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필요했겠죠.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풍수가가 되는 거고 여기 팔원 같은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집자리를 봅니다. 그런데 이 풍수가들의 이야기는 증명이 되지를 않아요. 이게 왜 꼭 그래? 누가 이렇게 물으면 대답을 해줄 수가 없어요. 한번 해봐. 이거 참 좋은데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예언을 덧붙입니다. 이 말대로 하면 이런 일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런 나쁜 일이 생길 것이다. 요 뒷부분, 할 것이다 라는 부분을 도참이라고 해요. 그래서 풍수와 도참이 결합을 하게 되면 풍수도참이라고 하는 게 생기게 되는 건데, 자, 어쨌든 신라 말 무렵에 새로 유행한 신지식입니다. 왜 이때 지방을 개발하기 위한 지식이 필요했는가? 이때가 지방 세력이 성장하고 있을 때거든요. 지방 세력이 이제 독립해서 스스로 성주, 장군 이런 타이틀을 자기가 자칭하고 신라 조정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그런 시대예요. 그때 이게 필요했던 거죠. 자, 왕건 집안도 그 중에 하나가 된 겁니다. 군을 부소산 남쪽으로 옮기는 게 신라 조정에서 허락 안 하면 될 일이에요. 근데 하잖아요. 그 말을 듣고 해요. 게다가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사만을 통일할 아이가 태어난다는 거예요. 신라 조정에서는 깜짝 놀랄 일이죠.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방 세력, 이 사람들은 어쨌거나 나는 할 거야. 그러면서 뭐예요? 이 예언이 정말 맞은 걸까요? 여기에서 왕건이 태어나는 게 아니죠. 역사 속의 예언은요, 다 정말 100% 결과를 아는 사람이 그 앞으로 가서 만드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사만을 통일할 아이, 왕건이 태어날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듣고 강충은 군 사람들과 함께 산 남쪽으로 이사하고 군을 옮긴 거예요. 이거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일인데 그걸 한 겁니다. 그리고는 그 말대로 산에 소나무를 심고 마을 이름을 송악군이라고 고쳤다. 이것도 지방 행정구역 이름인데 이렇게 마음대로 고치면 안 되는 거죠. 그만큼 독립적이었다라는 걸 보여줘요. 그는 송악군의 상사찬이 되었고, 사찬이라는 거는 신라 17관등 가운데 8위에 해당하는 관등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그 강충에게 신라 조정에서 주었을 리가 없죠. 이것도 자기가 그냥 한 거예요. 사찬 그러면 뭔가 없어 보이니까 윗상자 하나 더 써가지고 상사찬 자칭을 한 겁니다. 마가갑의 저택을 세전하는 재산으로 해서 그곳에 왕래하면서 살았다. 그러니까 오관산 마가갑하고 여기 부소산하고 두 군데가 근거지가 되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누천금의 재산을 모으고 계속 돈 벌었다는 얘기예요. 두 아들을 낳았는데 둘째 아들 이름이 손오술이었다. 후에 보육이라고 이름을 고쳤다. 자, 그래서 호경, 강충, 그리고 세 번째로 보육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보육으로 넘어갑니다. 보육은 성품이 지혜로웠으며 중이 되어 지리산에 들어가 불도를 닦았다. 이렇게 나와요. 중, 지리산, 불도. 자, 불교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이때 이 불교는 여러분이 아시는 선종불교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교종불교가 아니에요. 지리산 같은 데 들어가서 불도 닦는 거는 이건 교종불교에서 안 하는 겁니다. 교종불교는 도시 안에 사찰이 있어요. 황룡사 같은 절, 이거 경주 한복판에 있잖아요. 이런 데서 교리를 공부하는 게 교종불교고, 산에 들어가서 불도를 닦는 거는 선종불교인데, 자, 신라 말에 중국에서 풍수지리와 함께 들어온 것 또 한 가지 뭐죠? 네, 선종불교입니다. 선종불교가 송악군 근처로 들어온 거고, 이 선종불교를 아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자기 스스로 선종 승려가 된 거예요. 풍수지리와 선종불교 이 두 가지가 여기에 결합이 되는 거죠. 이것이 이 300년 뒤에 쓰여진 기록이면서도 300년 전의 역사상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 아주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니구나.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대목이에요.
보육은 뒤에 평나산 북쪽 기슭으로 돌아와 살다가 다시 오관산 마가갑으로 옮겼다. 평나산, 송악산하고 오관산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느 날 꿈에 공령에 올라가 남쪽을 향해 오줌을 누웠는데 그 오줌이 천지에 가득 차서 산천이 은바다로 변하는 것이었다. 이 꿈, 이거 어디서 기억나지 않으세요? 이 얘기 어서 안 들어보셨어요? 삼국유사를 보면 김유신의 누이 보희가 이런 꿈을 꾸죠. 서학에 올라가 오줌을 누는데 그 오줌이 수도에 가득 차는 꿈을 꾸었다. 여러분, 혹시 제 강의를 듣고 이런 꿈 꾸면은요, 절대로 아무한테나 이야기하지 마시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 귓속말로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 역사에서 이 꿈이 제일 큰 꿈입니다. 대단한 아이를 낳을 그야말로 길한 태몽이에요. 혹시 그런 꿈 꾸고 결과까지 좋다면은 제 생각도 조금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꿈을 꾸고는 그 이튿날 형에게 이 꿈 얘기를 해요. 형 이름이 나옵니다. 이재건이라는 이름인데 이재건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내가 반드시 하늘을 버티는 기둥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고는 자기 딸 덕주를 주어서 처로 삼게 해요. 그럼 촌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재건하고 보육은 형제인데 이재건의 딸이 보육의 부인이 된다는 거니까 삼촌과 조카가 결혼을 하는 거죠. 자, 근친혼이 여기 나오는데 300년 뒤에 이 사실을 왜 감추지 않았을까요? 이게 흠이 된다면 감췄겠죠. 흠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물론이고 300년 뒤에 편년통록을 쓸 때까지도 이것이 흠이 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감추지 않고 그대로 드러낸 거죠. 자, 300년 뒤의 고려사회의 모습까지도 여기에서 엿볼 수가 있어요. 자, 계속하죠.